이제부터 네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제1장 대감마님,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새벽 첫 닭이 울기도 전 한양 종로 뒷골목 분뇨 수거장에서 거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 거대한 똥통을 쥐고 선 사내의 얼굴에는 땀과 분노가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죠. 왕대비마마의 어좌에서 나온 진상품을 두 돈에 받겠다고요? 이게 보통 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은 비단 두루마기에 갓을 반듯하게 쓴 언뜻 보기에도 양반 티가 물씬 나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새벽 어스름 속에서 똥장수와 값을 흥정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박서방, 자네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아무리 궁중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결국 똥은 똥이 아닌가? 결국 똥은 똥이라고요? 박서방이라 불린 사내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만복, 조선 팔도를 통틀어 분뇨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대감마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왕실 어른들께서 드시는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산의 진미의 천하의 보약들이 아닙니까? 그런 귀한 것들이 소화되어 나온 이 똥이 평민들 것과 같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조선시대에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박만복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똥장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똥장수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남다른 안목이 있었죠. 바로 똥의 품질을 한눈에 알아보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습니다. 이 코로, 이 눈으로 본 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실 어른들의 것은 색깔부터가 다릅니다. 황금빛이 도는 갈색에, 냄새도 일반 백성들 것보다 훨씬 고급스럽거든요. 상대편 양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렇다면 박서방 생각에는 얼마가 적당하다는 건가? 최소한 한 양은 받아야 합니다. 아니, 한 양 반도 아깝지 않을 물건입니다. 한 양 반이라고? 그 돈이면 쌀 한 가마를 살 수 있는 돈인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박만복은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사실 박만복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왕실똥의 진가를 알고 있었거든요. 몇 달 전 우연히 구한 대비마마의 것을 농사꾼들에게 팔았는데 그 밭에서 난 무와 배추가 다른 곳보다 2배나 크고 맛있게 자란 것을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대감마님, 농부들이 이 똥을 한번 써보면 다른 거는 눈도 안 돌립니다. 값이 비싸도 다들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제가 손해를 보고 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양반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한 양에 거래하자. 대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가? 박만복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창덕궁 내관들과는 오래된 사이거든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박만복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것은 말이에요. 제2장. 그날 이후 박만복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대감님. 새벽 5시. 창덕궁 후문 근처에서 내관 김득보가 연신 허리를 숙이며 박만복을 맞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야, 똥장수 라고 부르던 그 김득보가 이제는 공손하게 대감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떤 귀한 물건들이 준비되었나? 박만복이 여유 있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의 차림새도 예전과는 사뭇 달랐어요. 비록 아직 비단옷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게 빠른 무명옷에 새로 산 갓을 단정하게 쓰고 있었거든요. 아, 그게 말입니다.
어제 중전마마께서 몸이 좀 편찮으셔서 어이들이 특별한 보약을 다려드렸답니다. 인삼이며 녹용이며 온갖 귀한 약재가 들어간 것이었지요. 김득보의 말에 박만복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급 중의 최고급이 될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조선시대 최고의 보약들이 소화되어 나온 것의 가치를 말이에요. 박만복은 조심스럽게 준비된 옹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색깔부터가 달랐어요. 일반적인 갈색이 아닌 마치 황금가루를 뿌린 듯한 광택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값을 좀 더 받을 수 있겠군. 박만복이 중얼거렸을 때 김득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대감님,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이라니? 사실 요즘 궁 안에서 소문이 돌고 있답니다. 바깥에서 우리 궁의 물건들이 엄청난 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소문이요. 박만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궁에서도 거래하고 싶다고 연락이 올지 모릅니다. 경복궁이나 창경궁에서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박만복의 머릿속에서는 벌써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궁들까지 거래처로 확보한다면 그야말로 조선 최대의 분유업체가 될 수 있었거든요. 좋은 소식이군. 언제든 연락 주시오. 하지만 박만복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를 말이에요. 사흘 후 박만복의 집 앞에 웬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만복이 이 집에 사는 자냐? 목소리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박만복이 문을 열자 한성부 좌윤의 관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소인이 박만복입니다만 내 놈이 요즘 궁중의 물건을 빼돌려 장사를 한다는 게 사실이냐? 박만복의 등에 찬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인은 합법적으로 분뇨 처리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합법적이라고? 궁중 어른들의 것을 특별히 구분해서 비싼 값에 파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말이냐? 이때 박만복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사업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대감마님, 소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한성부 좌윤이 차가운 눈으로 박만복을 노려보았습니다. 왕실을 우롱하는 죄, 궁중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죄가 작은 죄인 줄 아느냐? 당장 내일 아침 한성부로 출두하라. 관리들이 돌아간 후 박만복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막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방, 큰일 났소. 돌아보니 창덕궁 내관 김득보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비마마께서 직접 박서방을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박만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비마마가 직접 자신을 찾는다는 것은 박만복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대비마마께서 직접 자신을 찾으신다니 이것은 분명 좋은 신호가 아니었어요. 김내관, 그게 정말입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방금 전 상선마마께서 직접 정교를 내리셨답니다. 내일 사시 정각에 창덕궁으로 입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궁궐 담장 밖에서만 살아온 한 서민이 갑자기 대비마마를 뵙게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만복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에는 이미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죽었구나. 하지만 김득보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박서방, 그런데 대비마마의 표정이 무섭지 않으셨답니다. 오히려 호기심에 차 있는 듯 보이셨어요. 호기심이라고요? 예.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답니다. 그 똥장수가 어떤 자이길래 온 한양이 들썩이게 만드느냐, 고 말이에요. 박만복의 굳어있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혹시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밤, 박만복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 데뷔마마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박만복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깨끗한 옷을 입고 창덕궁으로 향했어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내관들이 그를 안내했습니다. 박만복, 들어오너라.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 데뷔마마의 처소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만복이 고개를 들어보니 골룡포를 입으신 데뷔마마께서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눈빛은 예상과 달리 따뜻했어요. 소인 박만복, 데뷔마마 앞에 나왔나이다. 고개를 들어보아라. 데뷔마마께서 박만복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입가에 미소를 띠셨어요. 네가 바로 그 유명한 똥장수로구나. 죄송합니다, 마마. 죄송할 것 없다. 오히려 궁금하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데뷔마마께서 똥장수에게 정말로 궁금증을 표하고 계신 것을 말이에요. 박만복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마, 소인은 그저 물건의 진가를 알아보는 눈이 있을 뿐이옵니다. 마마께서 드시는 귀한 음식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보통 것과 같을 리 없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호호, 재미있는 자로구나. 데뷔마마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박만보가 내 덕분에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마마? 궁 안의 음식이 얼마나 좋은지를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 박만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요? 마마, 혹시 소인 때문에? 아니다. 오히려 고맙다. 덕분에 우리 궁중 음식의 우수성이 알려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정말 뜻밖의 전개가 아닙니까? 데뷔마마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박만보가,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무엇이든 분부하십시오. 앞으로는 더욱 정성스럽게 이 일을 해다오. 그리고 다른 궁들과도 협력하여라. 박만복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른 궁들과 협력하라고 하십니까? 그렇다.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까지 모두 내 사업에 참여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데뷔마마께서 직접 사업 확장을 제안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제4장, 박만복이 궁궐에서 나온 후 온 한양에는 또 다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나? 그 똥장수가 데뷔마마의 총애를 받는다더라. 정말이야? 어떻게 똥장수가? 한양 시전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 소문으로 떠들썩했어요. 누구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박만복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후 박만복의 집 앞에 또 다른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한성부 관리들이 아니었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중년 남자 3명이 서 있었죠. 박만복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가장 앞에 선 사람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소인이 박만복입니다만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는 경복궁에서 온 상인들입니다. 사실 궁중에서 나오는 물건들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지요. 박만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들이 온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혹시 저 때문에 오신 건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박 씨가 하시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운데 서 있던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희도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원조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박만복보다 먼저 이런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박 씨, 궁중 물건의 유통업은 이미 정해진 체계가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 번째 사람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데뷔마마께서 직접 데뷔마마의 허락을 받으셨다고 해도 저희와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박만복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런 사업을 독점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저희와 합업을 하시면 됩니다. 합업이라고요? 예. 박 씨는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시고 저희는 유통망과 허가권을 제공하는 거지요. 하지만 다음에 나온 조건을 듣고 박만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익 배분은 저희가 7할, 박 씨가 3할입니다. 7대 3이라고요? 그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박 씨, 이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잘못하면 영모죄로 몰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똥장사가 영모죄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이 설명했습니다. 왕실을 이용해서 장사를 한다는 것, 왕실의 사생활을 백성들에게 알린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박만복의 등에 찬땀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저희와 합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 일을 완전히 그만두거나. 박만복이 고민에 빠졌을 때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만복이 어디 있느냐?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관복을 입은 관리들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성부가 아니었습니다. 위금부에서 나왔다. 박만복은 당장 나와라. 위금부라고요? 여러분, 위금부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조선시대 최고의 수사기관, 왕실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만을 다루는 그곳 말입니다. 박만복과 상인들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만복, 내 놈을 왕실 모독죄와 국정농단 혐의로 체포한다. 제5장, 위금부 관리들이 박만복의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관복에 위험 있는 관모를 쓴 그들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 같았어요. 박만복,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따라오라. 앞장선 관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습니다. 박만복의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지만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어요. 대감님들, 소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무슨 잘못이냐고? 왕실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데뷔마마의 위엄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죄가 작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데뷔마마께서 직접 허락하신 일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만복과 합업 이야기를 하러 왔던 3명의 상인 중 맨 앞에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위금부 관리들이 일제히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냐, 너는? 소인은 내무부 상방에서 궁중 물품 유통을 담당하는 김상직이옵니다. 김상직이라는 사람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관청의 도장이 찍힌 공문서였습니다. 이 박만복은 저희 상방에서 새로 임용한 전문 기술자입니다. 데뷔마마의 특별 분부에 따라 궁중위생관리 개선 사업을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금부 관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김상직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 사업이 아니라 관청 차원의 공식 업무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공문이 언제 내려졌단 말이냐?
바로 오늘 아침 내무부에서 발급되었습니다. 김상직이 공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위금부 관리들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아닙니까? 위기의 순간에 구원의 손길이 나타난 것이에요. 하지만 박만복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 김상직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위금부 관리들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가만두지 않겠다. 관리들이 돌아간 후 박만복은 김상직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대감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상직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박서방, 우리가 아까 말했던 합업 제안을 다시 생각해 보시지요. 하지만 방금 전 일은 박서방이 우리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마 이들이 의금부까지 동원해서 박만복을 압박한 것일까요? 박만복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혹시 의금부 관리들이 온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리 신고했지요. 물론 박서방이 우리와 손잡기로 하신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박만복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세력과 맞서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한 상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관청과도 연결되어 있고 의금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조건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상직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수익은 저희가 7할, 박서방이 3할. 대신 모든 법적 문제는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박만복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했을 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만복 씨, 잠깐만요.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덕궁 내관 김득보였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긴급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김 내관님? 박서방, 큰일입니다. 대비마마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또 궁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김득보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세자저하께서 박서방의 사업에 직접 관심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득보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임금님께서도 이 일을 알고 계신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임금님까지 이 일을 알고 계신다고요? 김상직과 다른 상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이? 김득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궁에 보고되었습니다. 위금부에 거짓 신고를 한 것도 박서방을 협박한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극적인 반전입니까? 박만복을 오가매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공경에 빠진 것이에요. 하지만 박만복에게는 더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임금님까지 이 일을 알고 계신다면 혹시 자신이 더 큰 문제에 휘말리게 된 것은 아닐까요? 제6장. 그날 밤, 박만복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어 오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처럼 어두웠어요. 임금님까지 아신다니. 박만복이 중얼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이 이렇게 깊었는데 누가 찾아온 것일까요? 문을 열어보니 검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박만복 씨이십니까? 목소리로 보아 젊은 남자인 것 같았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궁에서 온 사람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만복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은 아닐까요? 들어오시지요.
검은 두건의 사람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위를 살핀 후 두건을 벗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그는 방만복이 본 적 없는 젊은 남자였는데 그 품위와 기품으로 보아 보통 사람이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중에서 세자저하의 측근을 맡고 있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세자저하의 측근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세자저하의 측근이라니, 소인 같은 천한 사람을 찾아주시다니. 천한 사람이라뇨. 방만복 씨야말로 지금 조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정민이 방만복을 앉혔어요. 사실 세자저하께서 박 씨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관심이라고 하시면 좋은 의미의 관심입니다. 세자저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백성이 이렇게 기발한 상수를 생각해내다니 참으로 놀랍다고 말이지요. 방만복의 얼굴에 조금씩 안도의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까? 죄라뇨. 오히려 세자저하께서는 박 씨 같은 인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세자저하께서 직접 방만복의 재능을 인정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정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세자저하께서는 조선의 상업이 발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특히 백성들이 자신의 재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시지요. 그런 뜻이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 씨에게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정민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세자저하께서 직접 박 씨의 사업을 후원하겠다고 하십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요. 조건이라고 하시면 첫째, 이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 다른 백성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이정민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셋째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만복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벌어질 일들이라고 하시면 박 씨의 사업이 성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온 그 상인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들이 말이지요. 이정민의 목소리에 걱정스러운 기색이 스며들었어요. 더 무서운 사람들이라니. 조선에는 오래된 기득권 세력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평민이 크게 성공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분제 사회인 조선에서 평민이 갑자기 큰 부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말이에요. 방만복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자저하의 보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신 몇 가지 일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이정민이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더욱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조선의 농업을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박 씨의 사업으로 나오는 좋은 거름을 이용해서 전국의 농사를 개선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 거대한 계획이었어요. 단순한 개인 사업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농업 혁신 사업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큰 일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세자저하께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금도, 인력도,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의 보호도 말이지요. 방만복이 깊은 생각에 빠졌을 때 갑자기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여러 마리의 말소리였어요. 이정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상하다. 이 시간에 말을 탄 사람들이 오다니.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방만복의 집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곧이어 무거운 발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방만복이 있는 곳이 여기냐?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목소리보다도 위험 있고 무서웠어요. 이정민이 박만복에게 급히 손짓했습니다. 뒷문으로 피하십시오. 지금 당장. 왜 그러십니까? 누가 온 것입니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온 사람들은. 바로 그때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무거운 철갑 신발이 마당을 가로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만복, 즉시 나와라. 좌위정 대감마님께서 직접 오셨다. 제7장. 박만복과 이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좌위정이 직접 왔다고요? 여러분, 좌위정이 누구인지 아시죠? 임금님 다음가는 권력자, 조선 정치의 실세 중 실세 말입니다. 좌위정께서 왜 이런 밤늦은 시각에? 박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민은 급히 그의 팔을 잡았어요. 지금 당장 뒷문으로 나가십시오. 제가 시간을 벌어드릴 테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갑 신발 소리가 문 바로 앞까지 다가온 것이었거든요. 박만복이 안에 있는 것을 안다. 즉시 나오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위험과 분노가 뒤섞인 것이었어요. 박만복이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골룡포를 입은 위험 있는 노인이 서 있었어요.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큼은 번개처럼 예리했습니다. 바로 좌위정 윤대감이었죠. 소인 박만복, 대감마님께 인사 올립니다. 박만복이 급히 무릎을 꿇었을 때 윤대감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고개를 들어라, 박만복. 박만복이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들자 윤대감의 눈이 그를 꿰뚫어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바로 온 한양을 뒤집어 놓은 그 똥장수로구나.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죄송하다고? 무엇이 죄송하단 말이냐? 윤대감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어요. 그의 기세에 눌린 박만복은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무슨 잘못을? 잘못이라고? 내 놈이 저지른 일이 단순한 잘못인 줄 아느냐? 윤대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왕실을 농락하고 조선의 채통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죄가 가벼운 죄인 줄 아느냐?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분명히 대비마마께서 허락하신 일인데 말이에요. 그때 이정민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좌위정 대감마님, 잠깐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윤대감의 시선이 이정민에게로 향했어요. 그 순간 윤대감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는 이정민이 아니냐? 예, 대감마님, 소신 이정민입니다. 세자저하의 측근인 네가 왜 이런 곳에 있느냐? 이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자저하의 분부로 왔습니다. 세자저하의 분부라고? 윤대감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어요.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무슨 분부냐? 박만복의 사업을 조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미묘한 정치적 대결입니까? 좌위정과 세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윤대감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자저하께서는 이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대감마님. 흥미롭군. 윤대감이 박만복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관점에서 그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박만복아, 네가 한 달 동안 번 돈이 얼마나 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만복이 당황했어요. 그게 정확히 계산해보지는 대충이라도 말해보아라. 아마도 쌀 한 가마 값의 30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대감의 눈이 반짝였어요.
쌀 한 가마값에 30배라면 보통 상인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한 달 만에 그만큼을? 예, 대감마님. 윤대감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박만보가 솔직히 말해보아라. 내 사업이 더 커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박만복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만약 모든 궁궐과 거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전국의 농민들이 고객이 된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 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라. 윤대감의 표정이 또다시 변했어요.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혹시 욕심이 아닐까요? 여러분, 권력자들의 마음이란 참으로 변화무쌍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정민아. 예, 대감마님. 세자저하께서는 이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실 생각이시냐? 이정민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이것은 매우 민감한 질문이었거든요. 후원의 형태로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후원이라. 구체적으로는 법적 보호와 사업 확장을 위한 지원을 해주실 것입니다. 윤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나도 참여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박만복과 이정민이 동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박만복을 잡으러 온 사람이 갑자기 참여하겠다니요? 대감마님, 그 말씀은 내가 이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되겠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정치의 현실이었어요. 적이었던 사람이 순식간에 파트너가 되는 것 말입니다. 박만복은 어리둥절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대감마님, 하지만 아까는 아까고 지금은 지금이다. 나는 언제나 조선의 이익이 되는 일을 선택한다. 윤대감이 박만복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박만복아, 내 사업이 성공하면 조선 전체가 부유해질 수 있다. 농업이 발달하고 백성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대감마님. 그런데 너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세자저하의 후원만으로도 부족하다. 윤대감의 목소리에 확신이 스며들었어요. 이런 큰 사업은 조정 전체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이정민의 얼굴이 복잡해졌어요. 세자저하의 뜻과 좌위정의 뜻이 충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대감마님, 하지만 세자저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자저하와 직접 상의하겠다. 윤대감이 박만복에게 다가섰어요. 박만복아, 이제부터 내 사업은 개인 사업이 아니다. 국가 사업이 되는 것이다. 국가 사업이라고요? 그렇다. 조선 농업 혁신 사업의 핵심이 되는 것이지. 박만복의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단순한 똥장수였는데 갑자기 국가 사업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니요. 대감마님, 제가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해야 한다. 이미 시작된 일이다. 윤대감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그런데 박만보가 한 가지 경고하겠다.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박만복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목숨을 노린다고요? 조선에는 변화를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많다. 특히 평민이 크게 성공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자들이 있지. 윤대감이 주위를 살펴보며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 밤 이후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성공이 오히려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8장. 윤대감의 경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듯한 발자국 소리였어요.
이정민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대감마님, 뭔가 이상합니다. 윤대감도 귀를 기울였어요. 그의 오랜 경험으로도 이 소리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 집을 포위하고 있는 것 같다. 박만복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방금 전 윤대감이 한 경고가 벌써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대감마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조용히 하라. 상황을 파악해보자. 윤대감이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달빛 아래로 검은 그림자들이 집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적어도 10명은 되는 것 같다. 이정민이 허리에서 칼자루를 움켜쥐었어요. 무기를 든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윤대감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저들의 움직임을 보니 훈련받은 자들인 것 같다. 일반 도적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훈련받은 자들이라니 혹시 자객들인 것은 아닐까요? 바로 그때 대문 쪽에서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만복, 나와라. 우리는 네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목소리의 주인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위험할 것이다. 윤대감의 얼굴에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감히 좌위정인 나까지 위협하다니. 이정민이 급히 윤대감을 말렸어요. 대감마님, 지금은 참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정체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밖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박만복,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간단하다. 네가 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뿐이다. 박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왜 제 사업을 방해하시는 겁니까?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 사업이 조선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윤대감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무례한 자들아, 나는 좌위정 윤지헌이다.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모반죄로 다스리겠다. 하지만 밖에서는 비웃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좌위정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에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어요. 좌위정까지 해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니 이들의 배후에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세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감마님, 이들이 누구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정민이 속삭였어요. 윤대감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조선 최고 문벌 가문들의 연합체인 것 같다. 수백 년 동안 기득권을 유지해온 세력들 말이다. 박만복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높으신 분들이 왜 저 같은 사람을? 박만복아, 네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겠느냐? 윤대감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내 성공은 조선의 신분제에 균열을 내고 있다. 평민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밖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더욱 위협적이었어요. 마지막 경고다. 박만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이정민이 칼을 뽑았어요. 대감마님, 박만복 씨, 뒷문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벌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 도망치면 이들은 끝까지 쫓아올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면 승부다. 윤대감이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좌위정 윤지헌이다. 당장 너희들의 정체를 밝혀라. 아니면 내가 직접 나가서 확인하겠다. 그 순간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좌위정께서 직접 나오신다면 환영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실 것입니다. 윤대감이 문고리에 손을 대는 순간 갑자기 지붕 위에서 기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곧이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천장을 뚫고 방 안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누구냐? 이정민이 칼을 휘둘렀지만 침입자는 놀라운 몸놀림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박만복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박만복을 죽여라. 바로 그 순간 박만복을 향해 달려든 검은 옷의 자객이 단도를 휘두르는 찰나 갑자기 지붕 위에서 우렁찬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임금님 어명이다. 모든 자는 즉시 무기를 내려놓아라. 천둥 같은 목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금군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붉은 갑옷을 입은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병 같았어요. 자객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임금님의 금군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떻게 임금님께서 이 일을... 자객이 중얼거리는 사이 금군 대장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만복은 임금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이다. 감히 해를 가하려 한 자들은 모두 역적으로 간주한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임금님께서 직접 박만복을 보호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말이에요. 밖을 둘러싸고 있던 검은 그림자들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문벌 세력이라 해도 임금님의 직접적인 명령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거든요. 윤대감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금군 대장에게 물었습니다. 대장, 임금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아셨느냐? 세자저하께서 모든 상황을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금군 대장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더욱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임금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박만복의 사업뿐만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의 정체까지 말입니다. 박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군 대장이 박만복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박만복, 임금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 지금 당장 궁으로 모셔가라는 어명이 내려졌다. 여러분, 한 평민이 임금님을 직접 뵙게 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시간 후 박만복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경복궁 깊숙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황금빛 용포를 입으신 임금님께서 높은 어좌에 앉아 계셨어요. 박만복, 고개를 들어보아라. 임금님의 목소리는 위험 있으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소인 박만복, 성상 앞에 나왔나이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내 덕분에 조선의 농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박만복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임금님께서 자신의 사업을 인정해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그저 겸손할 것 없다. 네가 해낸 일은 그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훌륭한 것이다. 임금님께서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박만보가 이제부터 내게 중대한 임무를 맡기고자 한다. 무엇이든 분부하십시오. 전하, 조선 전체의 농업을 개선하는 국가 사업의 책임자가 되어라. 농업진흥청이라는 새로운 관청을 만들어 네가 그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다. 박만복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민이 관청의 우두머리가 된다고요? 전하, 하지만 소인은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 실력과 결과가 중요할 뿐이다. 임금님의 말씀에 박만복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박만보가 내 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모두 국가에 바치되 대신 너와 내 가족들에게는 평생토록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복록을 내리겠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나라 전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 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박만복은 정말로 농업진흥청의 청장이 되었습니다. 조선팔도 모든 고을에서 그의 방법을 따라 농업을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실에서 나온 최고급 거름을 사용한 밭에서는 평소보다 3배나 많은 곡식이 자라났고 그 맛 또한 훨씬 좋아졌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노래가 퍼져나갔어요. 박만복, 박만복, 똥으로 부자된 박만복. 임금님도 인정한 조선 제1농사꾼. 하지만 박만복은 결코 교만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농민들을 직접 도왔어요. 어느 가을날 풍성한 수확을 거둔 농민들이 박만복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청장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박만복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좋은 걸음을 구해다 드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청장님이 아니셨다면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박만복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하늘이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님과 세자저하께서 믿어주신 덕분이지요. 여러분, 박만복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한 평민이 자신의 재주와 성실함으로 나라 전체를 바꾼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그의 방법은 조선 후기 농업혁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일본에서도 그의 기술을 배우러 사신을 보냈을 정도였지요. 박만복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무덤 앞에는 이런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여기 누운 이는 박만복이라. 똥에서 금을 찾아낸 사람, 천안이를 귀하게 만든 사람, 백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을 찾는 것이라는 깊은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